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주대학교 박형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교수. 수학을 딱 하시게 생기셨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유럽에서 갓 넘어오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정말 뭐 아인슈타인 헤어를 흉내낸 거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수학 잘하게 생기신 외모를 갖추신. 와. 야, 멋있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는 예. 크게 두 가지 질문과 불안함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학이 어디에 쓰이길래 이 많은 학생들과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것인가? 1번. 2번은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니 뭐니 해서 수학의 쓰임과 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미적분 공부한 게 억울해 죽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너희들은 좀 수학을 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건 혹시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미적분이 보통 출현한 거는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미적분 미적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야, 진짜 편하겠네. 그때는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유클리드 이제 기하가 수학은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가 2000년 동안 그 세계의 수학의 표본이었어요. 기껏해야 그것만 피타고라스 배우면 되는 정도 거예요? 배우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몹쓸 그런데- 미적분을 어떤 놈이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작 뉴턴하고 그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미적분을 정말 그 배운 애증의 심정을 갖고 있는 이 어른들에게도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미적분은 사실은 그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요? 17세기 이전 뉴턴 이전에는 그 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안 움직이는 세계. 예. 삼각형이 닮았나 안 닮았나 이게 움직일 리가 없고요. 그러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안 움직이잖아요. 예. 직각삼각형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에 기반한 수학은 2000년 동안의 수학은 철저하게 정적인 세계를 다루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세계.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이 17세기에 이제 이 사람이 좌절감을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천체 운동에 정말 꽂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막 이런 거를 이해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로망이었고 꿈이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걸 잘 알아야 뭐 절기도 잘 맞추고 그래야 농사도 잘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천체 운동을 이 사람이 다루는 거가 이 사람의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뭐 중력 법칙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천체 운동을 다루고 이런 걸 해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달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학으로 뭔가 기술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기존의 수학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동적인 세상을 다루는 수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계관이 변하죠. 정적인 세계관에서 동적인 세계관으로 이동. 예. 근데 그게 이제 미적분인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미적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몰랐을 거야. 인류는 네.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들이 하는 얘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쏴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중력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가속도로 쏴야 얘가 중력을 뚫고 갈까? 예. 이런 거는 미적분이 없으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의 가속도로 얘를 처음에 얘한테 힘을 줘서 쏴야 되나 이걸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도의 변화 그다음에 속도란 건 뭡니까? 위치의 변화잖아요. 이 변화를 다루는 도구가 정확하게 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적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언어예요. 언어. 알겠습니다. 뭐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런 거는 남들이 우주선 하는 쏘는 사람들 몇 명만 그렇죠. 배우면 되지. 네, 네. 그걸 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에브리바디한테 가르치려는 거냐는 거죠. 근데요. 우리 인생은 예. 이 최대와 최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내가 배낭여행을 대학생인데 배낭여행을 가야 돼. 네. 예.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거쳐서 갈 건데 근데 어떤 경로로 아이티너리로 가야 내가 교통비를 항공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최소 문제예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예.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무슨 뭐 내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조그만 가게도 마케팅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광고료를 집행하면 이 수익이 아무래도 올라가요. 판매가 네. 늘으니까. 근데 광고료를 너무 많이 쓰면 수익은 조금 판매는 조금 늘지만 광고료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오히려 손해를 봐서 오히려 이익은 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 어떤 점을 딱 찾아야 되거든요. 예. 내 이익이 최대화되는 이게 최대가 이 문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미적분 알아야 돼? 그걸로 미적분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적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와. 아닙니다. 대표님. 저도 네, 장사를 해봤는데 광고비를 100만 원 넣는데 그죠, 그죠. 넣기 직전과 비교해서 이익이 100만 원 이상 안 나오면 그럼 안 하는 거고요. 예. 광고비 100만 원 넣는데 101만 원의 이익이 나오면 그죠. 그것도 만 원 버는 일이니까 그죠. 넣으면 되니까 그냥 고지점 찾으면 되지. 아니 그런데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7만 원을 넣으면은 오히려 2만 원의 이익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가능성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미적분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나의 이익이 최대화 된다는 걸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료의 효율이 최대화되는 점을 그러니까 수익이 최대화되는 점. 그렇죠. 같은 얘기겠죠. 네, 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경험상 대충 요선에서 여기서 좀 더 늘리고 줄이고 해봐가지고 최적을 정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소적 최적화인데요. 예. 그렇지만 내가 시도 안 해본 엉뚱한 그 영역에서 거기까지 집행을 해보면 사실은 거기서 최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데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 가득합니다. 근데 게다가 심지어 이제 AI 시대가 됐잖아요. 예. AI 시대에는 모든 문제가 다 최대 최소 문제, 이거 뭐 최적화 문제라고 그래요. 예.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알파고에서 내가 넣을 수 있는 수가 200수가 있는데 200개의 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 네. 어디가 났을 때 내 승리 확률이 최대화될 것인가. 다 최대화 문제예요. 최적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파고는 딥러닝 방식으로 이제 학습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너가 이길 확률이 제일 높아. 이걸 알아가지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많은 문제들도 대부분 다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게 다 미분적분 미적분이 문제입니까? 그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광고비를 이렇게 쭉 바꿔가니까 이 수익이 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줄더라. 너무 네, 많이 집행하면. 곡선에 그러면 그래프가 요즘이 생기겠죠? 최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림에서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레짐작 스탑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봐야 된다는 건데 자기 경험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툴로 봐야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든 최소든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접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선. 예. 최대 최소의 이런 점들은 다 접선이 뭐예요? 수평하죠. 네, 평평해지는 구간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접선이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항상 보면은 평평해요.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일단 접선이 수평되는 점들을 골라라. 그게 너의 후보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 최대인 걸 찾아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한 수평이라는 게 뭡니까? 수평이라는 게 미분값이 0인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일단 미분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제. 내가 뭐 배낭여행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많은 경우는 요즘은 그런 거 해주는 또 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남들 안 하는 걸 해가지고 대박 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 미적분을 잘 써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가 데이터의 스포츠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머니볼인가 머니볼도 봤습니다.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야구가 데이터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야구에는 정말 옛날부터 방대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요. 뭐 예. 온갖 이게 상황에서의 데이터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생각하기를 아니 타율 좋은 투수 타자 뽑으면 되고 뭐 이러면 되지 뭐 그 이상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가 이렇게 따졌잖아요. 네. 이제 요즘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욕 먹어요. 근데
이런 거를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를 다룹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타율은 낮은데 이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잘 치는 또 타자가 있고 예.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서 전략을 짜야 되고 상대방이 이런 특성을 가지면 그거에 맞는 우리 라인업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제 전략을 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그 미국의 그 혹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게 예.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야구 전략 짜고 이런 거 하는 분야를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분야가 있어요. 예. 사전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의 주요 구단 야구 구단들을 보면 세이버 매트리션이라는 그런 아예 저 전문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략가, 빅데이터를 전략가. 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략가인데 예. 근데 이게 세이버라는 말이 왜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는 SABR이에요. SABR이 사람들 예. 세이버 읽다가 보니 나중에 SABER이라고 이제 요즘은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말하는 건데 SABR이 Society for American Baseball Research의 약자인데요. 미국 야구 연구회 예. 학회 이름이에요. 학회 이름. 이게 1971년에 생겼는데 그래서 야구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팀은 왜 졌는지, 이 팀은 왜 이겼는지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 팀은 어떤 데이터, 이 두 팀이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걸 예측하고 이런 거를 데이터 근데 놀랍게 이제 정교해졌어요. 이런 이론들이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학문의 수준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걸 아예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하도 이게 유명해지니까 영화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머니볼. 머니볼은 이제 그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그 야구팀이 이제 여기가 돈이 별로 없어서 저예산으로 이제 이걸 만드는 그런 이제 채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타율 좋고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채용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이제 저예산으로 가장 그러니까 이 몸값이 싸면서도 자기들이 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채용하는 이런 전략을 썼거든요.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성공했어요. 결국 20게임 연속 승리라는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미국 야구 역사 140년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야구가 데이터 스포츠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그 심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지 그 데이터에 너무 이게 광신하는 거를 이제 광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아무도 다른 방식으로 이런 정도의 기록을 만들어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류의 데이터 분석할 때 결국 최대 최소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다 최적화 문제인데. 이런 종류의 그 기본 툴이 결국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미적분이다. 이제 그거 하나만 조금 자세히 설명해 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적화 문제를 하는데 미적분을 쓴다. 그렇게만 들어가지고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마케팅 비용을 늘렸더니 내 수익이 늘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 마케팅 비용을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더 늘렸어. 주네. 그런데 중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최대됐던 데 섰어야 되는데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내 그 상품을 초등학생들은 전혀 아예 타깃이 아니었는데. 이 광고 비용을 얼마 이상 집행하기 시작했더니 그런 애들까지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다시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존해서 여기서 대충 이게 최대야라고 말하는 거가 그러니까 섣부른 결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미적분이라는 거 한 게 이제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면 그런 다음에 그 함수를 내가 미분하는 점을 찾았더니 나는 이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미분이 0 되는 점이 해봤더니 3개인 거야. 교수님, 저희가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미분하는 점을 해봤더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분하고 적분은 용어를 설명하면 미분은 말 그대로 잘게 쪼개는 것이고요. 아주 잘게 쪼갠다. 미분, 나눈다. 잘게 쪼갠다는 게 미분이고, 그러니까 그 적분은 쌓을 적자, 쌓는 거죠. 그래서 쌓는 거, 합하는 거 이런 뜻인데요.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분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예가 그 고속도로에 또는 보통 도로에 있는 그 속도 저 카메라들. 네네. 예. 요건데요. 요즘 갑자기 구간 단속이 생겨서. 네. 그러니까 옛날 저 속도 저 카메라는 예. 순간 속도를 봐요. 네. 예. 순간 속도를 근데 요즘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를 보거든요. 예,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순간 속도를 보는 옛날 방식이 미분을 쓰는 거고요. 예. 평균 속도를 보는 건 변화율을 보는 건데요.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구간 단속 구간에서 제가 10분 동안에 10분 동안에 10km를 갔어요. 예. 그럼 저의 속도는 뭐겠어요? 속도라는 게 뭡니까? 그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10분에 10km 갔으니까 저는 그럼 60분에는 60km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속. 예. 시속 60km. 정확하게는 60km/h인데 예. 우리가 보통 60km라고 하죠. 그래서 제 속도는 60km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 10분 그 구간 동안에 만약에 그 속도 제한이 60km면 저는 그 10분 동안에 10km를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옛날 그 속도 그 제한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간 속도는 안 필요 없잖아요. 좀 빨리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10km면 네. 이 60분 동안은 얼마냐? 네. 요렇게 따지는 게 변화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예요. 근데 옛날에 거기서는 최대 속도가 아무리 평균 속도가 내가 60km라도 어느 순간의 속도가에서 60km 넘어가 버리면 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속도는 변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재는 거지? 그 순간의 순간 속도는? 그 순간의 속도를 네, 그게 정확히 미분인데요. 예. 이게 그래서 미분을 설명한 제일 좋은 예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의 속도는 10분 동안에 변하니까 좀 더 국한해서 그럼 나는 1분 동안 얼마가 날 보자. 1분 동안 아무래도 속도 변화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1분 동안에 나는 예를 들어서 1km를 갔어요. 그러면은 60분이면 60km. 10분이면은 10km. 그러면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60km 예. 시속 60km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나는 1분 동안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1분 동안에 그 1km 가면 되겠네.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하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1분 안에도 사실은 저 속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잠깐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지금부터는 그럼 나는 10초 동안에 얼마 가야 되지? 10초 동안에 그러면 난 100m 가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더 줄여서 1초 동안에 그러면 나는 10m.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밑에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가요. 그럼 우리도 같은 60km 속도라도 그럼 우리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이거가 밑에가 충분히 작으면 한 0.1초쯤 되면 예. 그때 가는 거리로 내가 지금 얼마 그럼 이거는 그 사이에는 속도가 거의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게 그때의 순간 속도 순간 속도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그래서 밑에를 많이 줄이면 그래서 미분이에요. 잘게 쪼개서 60분으로 안 하고 잘게 쪼개서 조그만 그 시간으로 밑에를 보면 시간을 예. 그때 간 거리를 보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순간 속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평균 속도에서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그 변화율인데 변화율에서 그 밑에를 많이 줄인 거 변화율이 순간 그 미분이에요. 최대한 줄였을 때 짧은 순간의 변화. 그렇죠. 그게 변화. 미분인 그게 거죠. 미분이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최대 최소 할 때 이런 좀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내 최대 최소의 내 수익을 최대화한 후보들이니까 여기서 쓰지 말고 여기 다른 데도 가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미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밑에가 뭡니까? 여기가 내 광고료 집행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지. 근데 예. 많이 바꾸지 말고 조금만 바꿔. 네, 네. 그럴 때 내 수익은 얼마 바뀌나. 그걸 따져보면 변화율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 미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인점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교수님 네. 미분을 몰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네, 이제 요거는 간단한 함수인가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함수들이 복잡한 함수들이 되면 아까 말하면 로켓을 쏜다거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되면 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그냥 상식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고. 그쪽으로 접근해 보면 이제 배웠듯이 운동의 그래프를 알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미분식도 알 수 있으니까 요 점에서의 속도도 알 수 있고 다 알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2차 함수로 표현되면 그게 될 거예요. 되죠. 그런데 뭐 강아지가 뛰어노는 거나 우리가 운전하는 네, 거나 네. 이거를
x 제곱 뭐 x 3승 곱하기 2x 뭐 이걸로 나타내줘야 그게 미분이 그렇죠, 되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그래프의 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미분을 안들 그럼 어째 뭘 어떻게 응용해 먹습니까? 이제 그런 걸 다루는 방식이 300년 동안 이제 개발됐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17세기에 이제 미적분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뭐 그런 그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도 수치적으로 근사적으로 함수로 표현해서 표현할 하는 수 경우도 있고. 하기도 하고 예. 뭐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나오고요. 그 예를 들어서 요즘 인공지능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스티피스티 디센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최대 최소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알파고도 그렇고 다 그런 방식으로 최대치를 찾아 나갑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것들을 찾아나가는 이제 아주 이 컴퓨터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사람보다는 사람은 수식이 있으면 미분할 수 있지만 예. 컴퓨터는 수식이 없어도 이제 그런 방식을 알고리즘을 써서 수치적으로 그래요? 미분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제 해나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왜 그 세이버 매트릭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예. 야구의 예를. 그거는 또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말한 가끔 남들이 안 하는 걸 생각해 가지고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뜬 사람 중에 그 벤 자우머인가 이런 예.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젊어요. 2012학번 2012년에 하버드 1학년이었으니까 와. 12학번인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 친구가 자기 인생에서 좋아하는 게 세 개래요. 네. 그 하버드 응용수학과를 이제 2012년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수학을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한대. 예. 근데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대입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담이 줄었으니까 또 다른 자기 로망인 야구와 이제 영화를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살았는데 이 친구가 그래갖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 1학년짜리 이제 이 꼬마가 저기 이 오스카상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예. 자기가 오스카상을 예측하는 거를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와. 그래서 오스카상 모델을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 예전에 이런 성질을 갖는 영화들은 뭐 무슨 상을 받았어. 막 이런 것들을 온갖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후보로 거론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예. 예전에 작품상을 받았던 거의 속성과 가장 가까운 영화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가장 가깝다는 게 결국 최소화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은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걸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와 저 영화의 거리를 찾는 거리라는 걸 이 사람이 정의한 다음에 네. 그 거리를 제일 짧은 걸 찾는 거예요. 오스카상 수상작과 네, 후보들과 이미 예전에 그런 받았던 것들과의 거리가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2년 첫해 오스카상이 20개 분야가 있거든요. 20개 분야 중에 15개를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아주 이래야 유명해졌습니다. 헐리우드의 명사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똑같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데이터를 옛날에는 데이터만 쌓아놓으면 뭐가 나오겠지 그랬는데 예. 데이터만 쌓아놓는다고 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 데이터로부터 결국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는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이 친구도 결국은 그런 최적화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존에 받았던 것들의 어떤 속성과 예. 새로운 후보들의 속성을 중에서 그 유사성을 찾는 이런 받았던 방식. 것들의 속성이면 연기력, 스토리 라인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 박스오피스 실적이 뭐 첫 주에는 어땠고 두 번째 어떤 거는 아주 처음에 대박 쳤다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반대인 것도 있고 온갖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런 숫자로 데이터들 다 모은 거예요. 아. 그런 다음에 어떤 종류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제작비 그다음 비평가들한테 들은 평이 뭐 어땠는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에버리띵을. 모든 데이터들 다 모아요. 그다음에 예. 뭐 SNS에서 어느 정도의 키워드 이게 돌아다녔는지, 예. 구글 트렌드에서는 어느 정도 잡혔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따진 다음에 그 오스카 뭐 예를 들어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작품은 뭐 그 어떤 속성을 보통 많이 갖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제작비 네. 많이 주고 여자 출연료 많이 준. 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작년까지 12년을 했는데 예. 12년 현재 그 정확도가 약 77%라고 그래요. 와. 근데 점점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미적분의 그런 최적화 이론, 옵티미제이션 개념을 썼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책을 썼어요. 자기가 오스카상을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을 만들어서 맞췄나에 대한 책이 작년엔가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그 안에 공개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학번이니까 이 친구가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오스카상 잘 분석한다고 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직업을 구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한 게 LA 다저스였어요. 왜냐면은 야 오스카상 분석하는 거나 세이버 매트릭스 그 야구 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다. 너 우리한테 와서 좀 야구 전략 좀 세워봐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 말도 진짜 비슷하대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웨이팅을 주고 뭐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략이 제일 효과적이었어 이런 것들을 찾는 거.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너무 그러니까 곡선의 데이터니까 너무 변동성이 큰 데이터를 분석하려니까 예전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삼각형이나 이런 걸로 분석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 변수가 많아요. 쪼개보자. 변수가 아까처럼 수익률이 내가 광고료를 올리면 수익이 어떻게 다 이게 단순하지 않고 광고료도 있고 무슨 뭐 그 직원 수를 몇 명으로 해야 되나 그렇지.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회사 내가 오너가 내 수익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바꿀 수 있는 게 한 100개쯤 된다고 치면 이게 100차원 변수가 100개짜리 함수의 미적분을 다뤄야 되거든요. 수학해야죠. 이거를 어떻게 그림 그려서 하겠어요. 우린 3차원 세상밖에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이거 그냥 그거 없어도 할 것 같다고 무조건 뭐 없으면 못 합니다. 실제로 이게 수학이 돈이 되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건 이제 산업공학 개론 이런 거 이제 배우러 가면요. 그 콜센터의 전화가 요런 빈도로 온다. 그런데 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분당 요런 그래프를 갖는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야근하면 더 많이 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요럴 때 콜센터 직원을 어떤 식으로 출근을 시켜야 되는데 너는 8시에 오고 너는 9시에 오고 하는 걸 가장 최적화된 그걸 해라.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뭐 머리 터지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수학으로 계산되면 바로 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운동인데 그 데이터라는 게 참고용이지.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이제 오클랜드 에이스의 그 데이터 기반한 그 20연승 기록은 지금도 아직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벤 자우먼은 젊은 친구인데도 그 LA 다저스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친구의 전략이 유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뉴욕 매츠로 작년엔가 스카우트 돼서 이직했습니다. 근데 뉴욕 매츠에서 이직하면서 그 어시스턴트 제너럴 매니저 그러니까 단장 밑에 일종의 부단장 비슷한 직위를 줬어요. 이 젊은 친구한테.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세이버 매트리션으로 이 분석을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걸 보면 그 스카우트 일종의 선수만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스카우트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너 어떻게 분석하냐 야구를? 근데 그거는 자기 계약에 의해서 비밀이라 공개할 수는 없대요. 근데 자기가 오스카상 분석하는 거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래서 공개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돈을 투자하면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야구단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자기들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세이버라는 개념이 아까 말한 세이버 학회가 1971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야구 구단들한테는 이게 미국의 야구 게임을 완전히 바꾼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결국 사람 게임이라서 좋은 선수 불러서 잘 이렇게 치료합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만약에 데이터를 무시하고 라인업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진되는 거예요. 같은 미분적분을 다 배웠어요. 내가 미분적분을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젊은 벤 자우스만 같이 누군가는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변수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은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다른 구단들도 그런 전문가들을 세우는데 그 안에서 결국 또 아까 빌리진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제
결국 웨이팅인데요. 변수들의 어떤 팩터들의 웨이팅을 줘야 되거든요. 가중치. 가중치를 주는 거가 그 내부 자기들 기업 비밀인 거. 그렇겠죠. 예. 공개된 데이터는 똑같은데. 네, 그죠. 그러니까 여배우의 개런티가 제일 중요한 중요한 거냐. 것 같은 어디다 가지고. 웨이팅? 어디다 오스카상 예측도 막 결국 그거거든요. 이 친구가 계속 매년 그 웨이팅을 조정해 나가거든요. 오스카상 예, 예측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웨이팅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그 구글입니다. 예. 그 구글이 그 처음에 출발할 때만 지금이야 정말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지만 처음에 구글이 출발할 때만 여기 한번 이 데이터 한 화면 보시죠. 예. 그 이 구글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검색 기업이었어요. 네. 검색 엔진 기업. 기억나죠? 그걸로 완전히 이제 떴는데 당시에 구글 그 나오기 전에 검색 엔진의 강자는 야후였잖아요. 네. 예. 야후가 거의 다미넌트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이 빅데이터 가지고 결국 이게 뭐 내가 뭘 검색하는 찾으면 건데. 내가 3% 찾으면 3%에 관계된 페이지 쫙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 보통은요 이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보통 스타트 페이지에서부터 처음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익숙해지면 안 바꿔요 잘. 예.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후발주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이 검색 엔진은 안 바꾸 사람들이 안 바꾸고 습관이거든요. 포털. 네. 근데 이런 걸로 완전히 야후를 무찌르고 그냥 야후가 거의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구글이 완전히 그걸로 완전히 떠서 그 뒤에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갔는데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갖고 결국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방식이 달랐던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엑기스를 끌어내는 어떤 법을 알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결국은 어떤 방식을 쓰느냐가 이 정도 차이를 만드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그 제가 이거에 관심이 생겨서 사실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예. 구글이 도대체 야후와 뭐가 달랐나? 구글이 그 검색 엔진 시작할 때 사용했던 그 알고리즘이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페이지 랭크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설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의 그 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페이지 랭크라고 그래요. 예. 그 페이지 이름을 붙인 그 검색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수학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프 티어리를 쓰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검색을 예를 들어서 단어를 딱 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3%를 쳤다고 합시다. 예. 3%에 관계된 내가 좀 정보를 찾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제일 위에 내가 찾는 보통 요즘은 그냥 딱 뜨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장난으로 3% 해가지고 1000개를 써는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옛날 야후는 이걸 제일 위에다 띄워요. 그 내가 찾는 검색어가 제일 많이 나온 거. 아,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예. 그게 아무래도 이거랑 연관성이 관계있겠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거부터 순서대로. 예. 이것도 결국 웨이팅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웨이팅을. 예. 근데 그게 내가 찾는 페이지일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 아무 정보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진짜로 그거에 대한 진짜 정보 이게 언제 생겼고 뭐 이런 정보는 한참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찾는 사람 짜증 나겠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이제 야후는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걸 철학을 바꾼 건데요. 이 사람은 옛날에 나 이전에 3%를 검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미 이걸 다 해봤잖아요. 예. 예.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 페이지를 더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미 이전에 검색했던 사람들이 어느 페이지를 많이 방문했나를 따져서 거기다 웨이팅을 줘서 이걸 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위로 올라가서 자꾸.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내가 찾는 게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안 가도 딱 원하는 게 나오니까 찾는 사람이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네. 구글이 그래서 떴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쌓아놓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정확히 이 얘기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같은 데이터를 갖고도 그거를 결국 좋은 전략가와 나쁜 전략가의 차이는 결국 이런 차이거든요. 웨이팅을 어떻게 결국 그래서 그게 기업 비밀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지금 온갖 영역으로 이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 제가 네.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예. 선거철이라 선거 예측도 수학적으로 뭐 한다면서요. 그 빅데이터 같은데 그래서 뭐 어디가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혀 판단을 못 하는데 당연히 선거 예측의 수학이 이 빅데이터와 미적분의 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응용의 아주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선거 예측의 귀재로 아주 뭐 유명한 날리는 사람인데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 잠깐 화면에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원래는 이 사람도 세이버 매튜션이었어요. 원래 야구 스포츠 예측이 이분의 원래 이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꽤 그 이름이 명성을 날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웨이팅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웨이팅을 잘해가지고 이 변수 웨이팅을 그 상당히 그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또 없나 이제 찾은 거죠. 아까 벤자우즈머가 이 영화 그 오스카 예측을 자기의 저기로 삼은 것처럼 예. 이 사람은 선거 예측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이제 그때 처음 했는데 그때 오바마 재선일 때인데 미국은 왜 주별로 이렇게 선거인 다 뽑잖아요. 예. 근데 주별로 다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 주별로 다 맞추기 참 힘들어요. 게다가 0.1% 갖고도 주를 독식하기 때문에 네. 거의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 전체로 보면 인기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힐러리 클린턴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트럼프보다 전체로서는 전체 예. 지지율 높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주에선가 0.1% 차이, 0.1% 차이가 몇 개 주에서 생기면 그냥 지는 거예요. 예. 전체는 이겨도.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이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예측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미국을 성공하면 단나 다 성공한다고들 하거든요. 예. 이 사람이 2008년 재선 때 미국의 50개 주 중에 49주를 맞췄고 와. 하나 틀린 게 인디애나주인데 거기가 그때 1% 차이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성을 거쳐서 타임지에서 미국의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꽂히고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미국에 가면 출장 가보면 예. TV에 맨날 나와요. 저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구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 사람 여론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예측을 영향을 주는 온갖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예.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주로 라이프스타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영화 많이 보나, 영화, 예? 소득, 무슨 음식 많이 보나, 소득이 어떤가, 심지어는 콜라를 펩시를 많이 마시나,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나.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그런 공화당이 되겠네. 예. 우와. 역사적으로 그냥 미국의 그 속설 중에 하나가 예. 펩시가 많이 팔리면 공화당이 보통 우세하고 예. 코카콜라가 많이 팔리면 민주당이 우세하다 뭐 이런 종류의 속설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근데 그 속설이 그동안 많이 정확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예일 뿐인데 이런 종류의 데이터까지 이 사람이 다 모아서 여기에 다 웨이팅을 둬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요. 펩시가 많이 팔리면 경제 안 좋은 거예요. 좀 싸니까. 그죠? 그냥 조금 싸니까. 조금 비싸면 그냥 코카콜라 마시면 좋은데, 아니 그래도 조금 아끼려고 펩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해 보면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철학은 뭐냐면 여기서 철학은 결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삶의 방식이 패턴이 이런 있다.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들에 녹아 있다. 아. 우리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아서 읽어내면 된다는 것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모으기만 하면 뭐하냐. 예. 야구처럼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이것저것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예. 그 구글한테 밀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뛰어든 다음에 선거 예측이라는 게 하나의 과학이 됐고 이 분야가 완전히 혁신됐어요. 그 이 사람이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예. 그 538.com이라고 숫자 538 538. 숫자 538.com인데 예. 그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유명하고 거기에 보면 선거에 대한 온갖 그 얘기들을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각종 데이터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 예측할 때 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냥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여론조사는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그렇겠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샤이한 사람들의 얘기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이런 방식으로 어떤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들에서 결국은 예전에 뭐 우리가 역사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는 누가 어떤 종류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했다든지 이런 종류의 각종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과의 유사성을 재고 아니면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했던 상황, 과거의 상황을 찾아내고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까지 보면 지금 상황이 저쪽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최적화 문제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최적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근데 그럼 이 네이트 실버라든가 아까 전에 그 012 학번 그 천재 네, 오스카상 자우즈머, 벤 자우즈머도 오스카 그렇고 매트릭스라는 책을 썼네요. 네, 네. 그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웨이팅에 뭘 줄 거냐 어디에 좀 더 가중치를 줄 거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미분적 분할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분적분을 네. 이용하긴 하지만 미분적분을 잘하는 사람이 웨이팅을 잘하느냐?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미분적분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왜냐하면 최적화라는 걸 일단은 거의 자기 그냥 자기 친구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적화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걸 근데 정말 이해하려면 이 미적분에 대한 아주 인사이드 아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이터의 미세 조정까지 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세이버 매트리션이 되려면 유능한 선거 예측가가 되려면 결국은 이런 웨이팅 미세 조정의 결국 그 마술사가 돼야 하는데 예. 그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밑단에.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거는 문과이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 제가 어느 광고회사 다니는 큰 광고 아주 기업형 광고회사 다니는 분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회사에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 팀에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다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 말이 옛날에는 광고회사가 주로 문과생 직업이었는데 광고 업계가 지금 그래서 뭐 감동적인 광고 문구 잘 만들면 맞아요. 예, 완전히 카피라이터. 뜨고 유명해지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 소비자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이런 광고 전략이 유용할 거다 이런 거 딱 찾아내가지고 제안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 인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문과이과 구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 분석을 할 때 예. 이 사람이 미적분을 꼭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걸 이미 도구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 패키지들 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벤사우즈머처럼 자기가 모델을 만들고 예. 그 순간까지 가려면 네. 그 안에 밑단에 뭐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냥 사용자냐 그거를 아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직은 그거 안 해. 아까 오스카상은 이전에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부장년이 그걸 히트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직도 사람들 손 안 댄 영역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런 툴이 없는 분야. 예. 자기가 툴을 만들 정도가 되려면 그 밑단을 좀 알아야 될 좋은. 거다. 그런 생각. 와. 그 교수님을 당황하게 하려면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불만인 이유는 저희는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장고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되게 필요한데 그 냉장고의 원리는 냉매의 기화열을 통해서 음식의 온도를 주변에 낮추는 거고 수많은 뭐 연력학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냉장고 쓰는데 그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건 할 줄 아는 사람이 냉장고 만들어 팔면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오스카상이나 야구도 그거 할 사람이 하면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우리는 세 가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데 국어도 이해가 되고 영어까지도 이해된다 이거죠. 수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걸 왜 다 배워야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유용하지 않은 학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기초 학문으로 우리는 다 배워야 하느냐. 배워서 그 중에서 0.1% 정도만 잘 써먹는 요 학문을 배울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수학하고 뭐 그 이상 이제 전문가를 위한 수학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예. 초중고에서 배우는 수학이 뭐 수학자나 과학자나 뭐 예. 공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다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초중고에서 하는 수학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시민을 길러내는 시민 교육의 중요 부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신문에 온갖 데이터들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통계 데이터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 누군가한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런 거야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그게 스포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정치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근데 데이터의 의미를 스스로 읽어낼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시민이 안 되기 위한 이런 데이터의 시대에는 저는 그래서 독자적이고 자신만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신문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전 통계 교육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야.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예. 이제 이 통계라는 게 그냥 숫자들만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뭐 행렬도 나오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통계에서도 결국 최대를 찾고 최소를 찾는 문제들이 일로 가득하거든요. 그 안에도. 예.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제 독자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네. 그 데이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남들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한 우리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 한다. 그러기 그리고 위해서 그러한 그 통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미적분을 모르면 상당한 좌절감에 빠지고 제대로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벡터 행렬 방정식이라는. 네. 와, 그리고 진짜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예. 훨씬 넘어가야 되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그 초중고에서 당연히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어떤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 그런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일단은 그 수학 교육의 목표이다. 목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이 네. 정말 거기에 한 목적적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견이 많이 있죠. 네, 우리가 그게 너무 문제풀이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럴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미분적분의 의미는 있는데 그럼요. 그거를 미분적분이 우리가 왜 배우는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야. 네. 사실 그런 거는 문제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분적분 풀어라만 나오지.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많이 이제 만나고요. 예. 그다음에 대학생 말고도 이제 어린 학생들도 이제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예. 실제 얘기를 해보면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네. 깜짝 제가 놀래요. 내가 전화할 때 뭐 했지 싶을 정도로 많이 네.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알고 공부도 하고 아마 선행학습 때문인지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얘는 정말 그 수학을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양과 자질이 정말 가진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예. 이게 되면 자기 수학 싫어한대요.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이 사람 얘기해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고 예.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데 네. 자기는 학창 시절에 수학 너무 싫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게 이제 어딘가에서 지금 단절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수학을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람들도 뭔가 나쁜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기억, 그러니까 그게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도요, 그 수학이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 심지어 중퇴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재작년에 필드상 받은 허준희 교수도 고등학교 중퇴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자기는 수학 문제를 시간 주면 천천히 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예. 너 왜 빨리 못 풀어 해야지 맨날 혼냈는데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많고 저도 수학을 저도 문제 잘 풀었는데 저도 그래도 수학자가 됐는데 잘 풀었을 거 아니에요. 잘 풀었는데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다 처음부터 쭉 기록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앞에 시작부터 문제를 딱 처음에 셋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다 못 풀어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또 너는 연습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조금 반복 이제 그래서 밤에 12시까지 학교 남아가지고 반복 풀기.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수학이라면 꼴도 보기 싫은 이제 이런 저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수학을 싫어한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저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이제 반전의 시기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다가 이 사람이 그 주경야독 하잖아요. 왜 스티커층에서 일하다가 그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근데 물리학자가 되려면 수학도 알아야 된다 그러길래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수학을 공부한 경우인데요. 저도 한때는 정말 수학을 굉장히 이렇게 왜냐하면 반복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향상 저는 반복학습을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 그럼 예. 천재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진짜. 제가 천재는 아닌데. 그래서 그 지금 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정말 충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 학창 시절에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 똑같은 얘기 이렇게 또 하고 한 그 기억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교육 과정을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 정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확률 통계 정도에 멈춰도 다른 나라 고등학생들은 거기까지만 배운다고 하고 더 안 배우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저도 나라 각 국가별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그 비교를 해본 경우인데 이제 네.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는 프랑스고, 그러니까 그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벡터뿐만 아니라 뭐 복수수도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치니까 우리는 복수수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복수 안 배워요? 안 배우죠. 안 배운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미적분이 그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보통 안 배워요. 그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학에서 그 미적분을 이제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배운 거를 많은 경우 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경우는 학생들은 보통 배웁니다. 이제 나라마다 이제 방식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 국가별로 비교한다면 일본이 한동안은 좀 약했어요. 유도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한 10년 예. 정도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가 예. 2014년 15년 이때부터 그 유토리 교육의 그 폐지를 선언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교육의 방식이 이 약화 강화를 이제 반복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수학. 예, 그다음에 좀 미국의 더 가르쳐야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일 강화됐던 때는 케네디 대통령 때. 달 착륙해야 그 되니까. 직후 때. 그때 이제 그 아주 뭐 대규모로 강화돼서 그게 한 30년 갔어요. 그러다가 예. 80년대, 90년대 요때 되면서 이제 그 상당히 약화하는 그런 그 흐름이 좀 있었다가 네.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로.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걸로 최근 특히 대학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그 사람이 그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오해, 상호 의견 불일치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 생각에는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금방 낡은 지식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쏟아지는 지식이 많고 쏟아지니까 결국 많이 한다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중요해졌는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는데 이걸 자기가 좀 알아야 되겠어. 그걸 배우는 능력. 이거는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어댑티브하고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배운 것들, 그러니까 뭐 수학 포함해서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결국 연습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배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이 배우는 연습을 하는데 제일 좋은 도구는 저는 그 언어적인 훈련과 수학적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설득력 있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잊어버려도 된다. 하지만 너는 이걸 통해서 너의 사고를 훈련하는 거다. 사고를 훈련하고 배우는 연습을 해라. 이거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해줄만 생겼어. 아들한테 해줄만 생겼어. 인생은 지금 배워서 나중에 써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른 돼서 네가 필요한 걸 배우는 거야. 그 훈련 과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거를 한 달 만에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만에 배우는 사람이 있고 1년 걸려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배우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배우는 연습을 학창 시절에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배우는 그 연습을 가장 좋은 도구가 수학적 훈련과 원어적 훈련이다. 이것이고요.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면 그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잘 배울 수 있다. 열심히 수학한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니었군요. 나는 거 잊어버렸으니까 안 필요했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조금 덜 억울해졌습니다.
위안을 받았네. 그럴 때 써먹는 예, 거였구나. 억울하진 않다. 알겠습니다. 어. 네, 아주대학교 박형주 교수님, 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수학 이야기. 네, 그런 걸로. 수학도 좀 훈훈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예. 교수님이 수학 예전에 못했다는 얘기도 되게 위안이 되네. 그렇고. 네.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너 이거 빨리 풀어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배운 거 나중에 쓸모 없는 거 맞아. 쓸모 없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배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야. 네. 알겠습니다. 설득이 됐습니다. 네, 박경주 아주대학교 교수님. 박형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